당신은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눈물 한 방울 나지 않았던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랬습니다. 오히려 속이 시원했습니다. 평생 가족을 돈 없는 거지 취급하며 궁상맞게 살았던 그 지긋지긋한 구두쇠 영감이 사라졌으니까요. 장례식 내내 저는 마른 눈으로 육개장을 먹었고 손님들과 농담도 주고받았습니다. 나는 내가 아주 냉정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를 미워하는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텅 빈 집 안방 구석 장판 밑에 숨겨져 있던 낡은 괴짝을 여는 순간 저는 그 차가운 방바닥을 구르며 짐승처럼 울부짖고 말았습니다. 평생 돈밖에 모른다고 욕했던 아버지가 죽기 전날 밤까지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비밀. 지금부터 제가 겪은 세상에서 가장 아프고 슬픈 반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상우야, 이제 그만 가서 좀 쉬어라. 내가 상주인데 벌써 3일째 눈도 못 붙이고 그러다 쓰러지면 어떡하니? 친척 고모의 걱정 섞인 목소리가 귓가에 웅웅거렸다. 나는 멍한 눈으로 국화꽃 속에 파묻힌 아버지의 영정사진을 바라보았다. 사진 속 아버지는 무뚝뚝하게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다. 입꼬리가 처진 고집스러운 인매, 미간에 깊게 패인 주름, 살아생전 나를 볼 때마다 짓던 그 불만 가득한 표정 그대로였다. 장례식장 특유의 건조하고 서늘한 공기가 내 정수리를 눌렀다. 향냄새가 머리를 지끈거리게 했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곡소리가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사람들은 내가 슬픔에 잠겨 넋을 놓은 줄 알았다. 아버지를 잃은 충격에 식음을 전폐하 고망부석처럼 서 있는 효자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아니었다. 나는 지금 내 메마른 눈가를 의식하고 있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정말로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았다. 슬픔, 그리움, 그런 감정은 사치였다. 오히려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 시원하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그 생각이 나를 소름 끼치게 만들면서도 한편으론 부정할 수 없는 내 본심이었다. 나는 페르나인가? 스스로에게 되물어봤지만 죄책감보다는 지독한 피로감이 먼저 밀려왔다. 나에게 아버지는 그리움의 대상이 아니었다. 평생을 지긋지긋한 궁상과 가난으로 가족을 숨막히게 했던 존재. 돈 몇 푼 때문에 어머니의 병원비를 아끼다 어머니를 고통 속에 떠나보낸 사람. 그것이 내가 기억하는, 내가 정의하는 아버지였다. 아유, 그 양반. 갈 때도 참 호상이라면 호상이네. 자식 고생 안 시키고 잠자듯이 갔으니. 그러게 말이야. 평생 돈 한 푼 안 쓰고 악착같이 모으더니 그거 써보지도 못하고 가네. 쯧쯧. 인생무상이야. 인생무상. 조문객들이 들이키는 소주잔 부딪히는 소리, 육개장을 후루룩 먹으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악착같이 모았다? 그 말에 헛웃음이 터질 뻔했다. 아버지가 모으긴 뭘 모았단 말인가. 평생 찢어지게 가난해서 남들 다 입는 메이커 옷 한 벌 못 사 입고 곰팡이 핀 반지하 방에서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었다. 그 악착같이라는 말은 칭찬이 아니라 아버지가 얼마나 주위 사람들을 질리게 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다. 나는 장례식장 구석 덩그러니 놓인 아버지의 유품 봉투를 바라보았다. 응급실 간호사가 건네준 그 누런 서류 봉투, 그 안에는 아버지가 마지막 순간에 입고 왔던 낡은 내복과 시계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5,000원짜리 싸구려 전자시계가 들어있었다. 봉투를 열어 내용물을 확인하던 순간에 기억이 떠올랐다. 내복은 얼마나 오래 입었는지 목이 다 늘어나 있었고 엉덩이 부분은 닳아서 살이 비칠 정도였다. 그리고 그 전자시계, 길거리 노점에서나 팔 법한 검은색 고무밴드의 그 시계는 줄 사이사이에 때가 껴서 시커멓게 변해 있었다. 나는 그 시계를 볼 때마다 치를 떨었었다. 제발 좀 남부끄럽게 그런 것 좀 차고 다니지 마시라고요. 제가 사드린 시계 있잖아요. 내가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을 때 아버지는 뒷짐을 지며
덤덤하게 말했었다. 시간만 잘 맞으면 됐지. 무슨 상관이냐. 내가 사준 건 아까워서 못 찬다. 아끼다 똥 된다고요. 제발 좀 폼 나게 사시면 안 돼요? 폼은 무슨 겉멋들면 망한다. 그 고집, 그 징글징글한 옹고집이 이제야 멈췄다. 이제 더 이상 유통기한 지난 우유를 마시는 아버지를 보며 화내지 않아도 된다. 동네 쓰레기장에서 남이 버린 멀쩡한 옷을 주워와서 이거 횡재했다며 입는 아버지를 보며 창피해하지 않아도 된다. 친구들에게 우리 아빠 아니야라고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된다. 나는 마른 세수를 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리가 저려왔다. 영정사진 속 아버지가 나를 노려보는 것 같았다. 마치 이 불효자식 놈아, 애비가 죽었는데 눈물도 안 나오냐? 라고 호통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아버지, 저는 울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저에게 남겨준 기억이라곤 지독한 냄새와 가난에 찌든 창피함 뿐이니까요. 이 지긋지긋한 인연이 끝났다는 사실에 안도하는 저를 부디 용서하지 마세요. 아니, 용서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저도 아버지를 용서하지 않았으니까요. 장례 절차는 너무나 간소하게, 아니 초라하게 끝났다. 찾아오는 손님도 별로 없었다. 아버지는 친구도 없었고 친척들과도 왕래를 끊고 살았다. 돈 나가는 게 무서워서 남의 경조사도 챙기지 않았으니 당연히 돌아올 부조도 사람도 없는 것이었다. 마지막 가는 길마저 아버지는 참 쓸쓸하고 가벼웠다. 화장터의 뜨거운 불길 속에서 한 줌의 재가 된 아버지를 납골당 가장 구석진 자리에 모셨다. 가장 싼 자리였다.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분명 제일 싼 대로 해라. 뼈가 무슨 호강을 하냐라고 하셨을 테니까. 납골당을 나와 나는 아버지의 집으로 향했다. 서울 변두리 재개발이 예정된 달동네의 낡은 단독주택, 가파른 언덕길을 오르며 나는 숨을 헐떡였다. 아버지는 이 힘든 길을 80이 넘은 나이에도 리어카를 끌고 오르내렸다. 그 지독한 생명력에 다시 한번 혀를 찼다. 녹슨 대문 앞에 섰다. 페인트 칠이 다 벗겨져 붉은 녹물을 흘리고 있는 대문. 열쇠를 꽂고 돌리자 끼잉 마이너스 하는 소름 끼치는 쇠 긁히는 소리가 났다. 마치 귀신의 집으로 들어가는 듯한 불길한 소리였다. 대문을 열자마자 내 눈에 들어온 것은 마당을 가득 채운 쓰레기 산이었다. 아버지가 동네를 돌며 주워온 고철, 찌그러진 캔, 박스더미, 남이 버린 고무대야, 녹슨 자전거 바퀴들, 발 디딜 틈조차 없이 마당을 점령하고 있는 그 잡동사니들을 보며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정말 끝까지 이러시기에요? 죽어서도 아들 고생시키려고 작정하셨어. 나는 짜증 섞인 혼잣말을 내뱉으며 현관문으로 다가갔다. 도어락도 없는 낡은 알루미늄 셋이 문을 드르륵 열었다. 순간 훅 하고 끼쳐오는 냄새. 그것은 단순한 냄새가 아니었다. 냄새의 폭력에 가까웠다. 곰팡이 냄새, 씻지 않은 노인의 몸 냄새, 퀴퀴한 묵은 먼지 냄새, 그리고 썩은 음식물 냄새가 뒤섞인 그 특유의 악취. 그것이 아버지의 냄새였다. 나는 인상을 찌푸리며 반사적으로 코를 막았다. 구역질이 올라올 것 같았다. 집안꼴은 마당보다 더 가관이었다. 거실에는 발 디딜 틈도 없이 온갖 잡동사니가 널려 있었다. 날개가 부러진 선풍기 테이프로 칭칭 감아놓은 짝이 맞지 않는 신발들, 누런 노끈으로 묶어둔 신문지 뭉치들, 주워온 달력들. 아버지는 이것들을 보물이라 불렀고 나는 쓰레기라 불렀다. 이게 다 돈이다. 돈. 나중에 고물상에 팔면 밥 한 끼는 나온다. 너는 배가 불러서 모른다. 아버지는 항상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정작 팔지도 않았다. 그저 쌓아두기만 했다. 마치 이 쓰레기들이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지켜주는 성벽이라도 되는 것처럼. 아버지는 이 쓰레기 성 안에서 혼자 왕처럼, 아니 죄수처럼 살았다. 나는 신발을 신고 거실로 들어갔다. 바닥이 끈적거려서 양말만 신고 들어갈 수가 없었다. 먼지가 뽀얗게 앉은 TV 장식장 위를 손가락으로 훑쳤다. 검은 먼지가 묻어나왔다.
보일러 조절기를 보니 역시나 불이 꺼져 있었다. 외출 모드도 아닌 전원 꺼짐 상태. 지금은 12월, 바깥 온도는 영하 10도를 오르내린다. 이 냉골 같은 집에서 아버지는 어떻게 잠을 잤을까? 입김이 하얗게 나오는 이 거실에서 어떻게 혼자 밥을 먹었을까? 전기장판 하나면 뜨끈하다. 기름값이 얼마나 비싼 줄 아냐? 기름 한 방울 안 나오는 나라에서 흥청망청 쓰면 벌 받는다. 어린 시절 나는 이 냉장고 같은 방에서 패딩 점퍼를 입고 덜덜 떨며 잠이 들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코끝이 빨개져 있었고 이불 밖으로 나가기가 죽기보다 싫었다. 친구네 집에 놀러 갔을 때 느꼈던 그 훈훈한 온기가 너무 부러워서 집에 와서 울었던 기억이 난다. 그때의 서러움이 뼛속까지 시리던 그 냉기가 다시금 밀려와 몸을 떨었다. 부엌으로 가보았다. 싱크대 개수대에는 씻지 않은 그릇들이 말라붙어 있었다. 라면 냄비에는 붉은 기름때가 굳어 있었고 수세미는 삭아서 너덜너덜했다. 냉장고를 열었다. 윙마이너스 하는 모터 소리가 힘겹게 돌아갔다. 냉장고 안 풍경은 처참했다. 유통기한이 한 달은 지난 두부 한 모, 하얗게 곰팡이가 핀 김치통, 말라비틀어진 멸치 몇 마리, 그리고 먹다 남은 라면, 국물이 냄비째 들어 있었다. 아버지는 이런 걸 먹고 살았다. 이런 걸 먹고 그 질긴 목숨을 이어왔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었다. 내가 대기업에 취직하고 나서 매달 꼬박꼬박 붙여드리는 용돈 30만 원, 그리고 아버지가 받는 기초연금까지 합치면 혼자 살기엔 부족하지 않은 돈이었다. 도대체 그 돈은 다 어디다 쓰고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짐승처럼 살았단 말인가? 대체 돈을 어디다 쓴 거예요? 술 마시고 노름이라도 했어요? 아니면 어디 숨겨둔 여자라도 있었어요? 허공에 대고 소리쳤지만 돌아오는 건 냉장고 모터 소리뿐이었다. 냉장고 문을 쾅 닫았다. 그 충격에 냉장고 문에 붙어 있던 낡은 자석 전단지 하나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만리장성 마이너스 짜장면 3,000원. 기름때가 꼬질꼬질하게 묻은 10년도 더 된 전단지였다. 어릴 때 짜장면이 너무 먹고 싶어서 내가 붙여놨던 것이었다. 아버지는 짜장면 한 그릇도 사주지 않았다. 졸업식 날에도 생일날에도 밀가루 음식 먹으면 배 아프다. 몸에 안 좋다. 집에 가서 밥 먹자. 그렇게 나를 질질 끌고 가서 쉰 김치에 찬밥을 물에 말아주던 아버지였다. 나는 거실 한복판, 쓰레기 더미 사이에 주저앉았다. 숨이 막혀왔다. 이 집을 정리하려면 트럭을 불러야 할 것 같았다. 아니, 불을 질러버리는 게 빠를지도 모른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했다. 아버지의 인생이 이 냄새나는 쓰레기들처럼 아무런 의미 없이, 가치 없이 느껴져서 가슴이 답답해졌다. 본격적으로 짐 정리를 시작하기 위해 마스크를 쓰고 목장갑을 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현관 옆에 있는 낡은 신발장이었다. 합판으로 대충 만든 신발장은 문짝이 덜렁거렸다. 신발장을 열자 곰팡이 냄새와 발냄새가 훅 풍겨왔다. 안에는 낡아서 뒤축이 꺾인 구두 한 켤레, 끈이 끊어진 슬리퍼, 그리고 먼지가 수북하게 쌓인 운동화 상자가 하나 있었다. 구석진 곳에 소중하게 밀어넣은 듯한 상자였다. 운동화 상자? 아버지가 새 신발을 샀을 리가 없는데 의아한 마음에 상자를 꺼냈다. 먼지를 털어내고 뚜껑을 열었다. 놀랍게도 그 안에는 운동화 한 켤레가 들어 있었다. 하지만 새 신발은 아니었다. 20년도 더 된 모델 나이키 에어 운동화였다. 하얀색 가죽은 누렇게 변색되었고 밑창은 삭아서 손만 대도 부스러기가 떨어질 것 같았다. 로고 부분의 가죽은 갈라져 있었다. 나는 그 신발을 보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으며
숨이 턱 막혔다. 잊고 있었던 기억, 아니 잊으려고 발버둥 쳤던 기억 하나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내 뇌리를 찔렀다. 중학교 2학년 때였다. 반 아이들 사이에서 나이키 에어 운동화가 선풍적인 유행이었다. 그거 하나 안 신으면 친구들 사이에 끼지도 못하던 시절이었다. 나도 그게 너무 갖고 싶었다. 미치도록 갖고 싶었다. 하지만 아버지에게 사달라는 말을 꺼낼 엄두가 나지 않았다. 아버지는 시장 리어카에서 파는 5,000원짜리 기차표 고무신이나 이름 모를 시장표 운동화를 사주셨으니까. 어느 날 나는 큰맘 먹고 저녁 밥상머리에서 말을 꺼냈다. 아빠, 나 운동화 하나만 사줘. 애들 다 신는 거란 말이야. 아버지는 밥을 먹다 말고 숟가락을 놓고 나를 쳐다봤다. 신발이 구멍 났냐? 멀쩡한데 뭘 또 사? 아껴 써야지. 아니, 이거 창피하단 말이야. 시장표 신발 신고 다니면 애들이 놀려. 거지 같다고 놀린다고. 내 반항에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다시 숟가락을 드셨다. 그리고 며칠 뒤였다. 학교 갔다 돌아오니 내 책상 위에 이 운동화 상자가 놓여 있었다. 나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아버지가 사주셨구나. 우리 아빠 최고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다. 하지만 상자를 열어보고 나는 경악했다.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질렀다. 그것은 새 신발이 아니었다. 누가 신다가 버린 것 같은 꼬질꼬질하고 때가 탄 중고 운동화였다. 발냄새가 날 것 같은 헌 신발. 아버지가 고물상을 뒤지거나 부잣집 동네 헌옷수거함에서 주워온 것이 분명했다. 방문에 기대어 서 있던 아버지가 멋쩍게 웃으며 말했다. 깨끗하게 빨았다. 이거 비싼 메이커라며. 상우야, 신어라. 아버지는 뿌듯한 표정으로 나를 보셨다. 아들의 기뻐하는 모습을 기대하면서 그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수치심, 분노, 비참함. 나는 운동화를 상자째 집어들어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거지야? 우리가 거지냐고. 상우야, 누가 쓰던 걸 주워와. 쪽팔려서 진짜. 차라리 맨발로 다니고 말지 안 신어. 갖다 버려. 나는 아버지에게 씻을 수 없는 말을 퍼붓고 방문을 쾅 닫았다. 그때 닫히는 문틈 사이로 보았던 아버지의 표정을 나는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을 것이다. 기대감에 차있던 눈빛이 순식간에 빛을 잃고 깨진 유리 조각처럼 산산조각 나며 허망하게 바닥으로 떨어지던 그 시선.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뒹구는 운동화를 다시 상자에 담았다. 그리고 그날 이후 우리는 운동화 이야기를 다시는 꺼내지 않았다. 나는 그 일이 있고 나서 아버지와 말을 섞지 않았다. 아버지는 죄인처럼 내 눈치를 살폈다. 그런데 그 운동화가 25년이 지난 지금도 이 신발장 가장 깊숙한 곳에 있었다. 버리지 못하고 누렇게 변하고 사가버릴 때까지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다. 왜? 내가 언젠가 신어주길 바라서? 아니면 아들에게 상처 입혔던 그날의 죄책감을 잊지 않으려고? 아니면 자신이 아들에게 해줄 수 있었던 최선의 선물을 차마 버릴 수 없어서? 나는 사가버린 운동화를 손으로 만져보았다. 가루가 되어 부서지는 밑창이 내 마음 같았다. 손끝에 닿는 감촉이 서늘하고 거칠었다. 이 미련한 양반아, 이걸 왜 아직도? 욕이 튀어나왔지만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떨리고 있었다. 이 운동화는 아버지의 서툰 사랑이자 나의 잔인한 말들이 박힌 못이었다. 아버지는 이 상자를 볼 때마다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나는 운동화 상자를 쓰레기 봉투에 넣으려다 멈췄다. 손이 말을 듣지 않았다. 도저히 버릴 수가 없었다. 결국 상자를 다시 닫아 거실 한쪽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따로 빼두었다. 가슴 한구석이 묵직한 돌덩이에 눌린 듯 아려왔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안방에는 이것보다 더 큰 아버지의 진짜 비밀이 기다리고 있었다. 거실 청소를 대충 끝내고
나는 마침내 아버지가 기거하던 안방 문고리를 잡았다. 이 문을 여는 것이 두려웠다. 그 안에 도사리고 있을 아버지의 고독과 마주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자 거실보다 더 지독한 냉기가 훅 하고 얼굴을 때렸다. 안방은 사람이 사는 곳이라기보다 냉동 창고에 가까웠다. 창문에는 단열 뽁뽁이가 덕지덕지 붙어 있어 바깥 빛조차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다. 바닥에는 얇은 요 하나가 깔려 있었는데 솜이 다 죽어 딱딱한 장판 바닥이나 다름없었다. 이 얇은 요 위에서 뼈만 남은 노인이 한겨울 추위를 오로지 몸으로 견뎌냈을 것이다. 머리맡에 놓인 물그릇에 물이 살짝 얼어 있을 정도였다. 나는 옷장을 열었다. 옷장 안은 텅 비어 있었다. 누렇게 변색된 러닝 셔츠 몇 장, 고무줄이 늘어난 추리닝 바지 두어 벌, 그리고 비닐도 벗기지 않은 양복 한 벌이 덩그러니 걸려 있었다. 그 양복은 5년 전 내 결혼식 때 입으시라고 내가 백화점에서 큰맘 먹고 사들인 것이었다. 비싼 거 필요 없다. 시장 거면 된다고 손살에 치는 아버지를 억지로 끌고 가서 맞췄던 옷. 그날 딱 하루 입고 아버지는 이 옷을 다시는 꺼내 입지 않았다. 아니, 아까워서 입지 못한 것이다. 비닐 포장지 위에 먼지가 뽀얗게 앉아 있었다. 아끼다 똥 된다니까 제발 좀 입고 다니시라니까. 죽으면 다 소용없는 걸 왜. 나는 옷들을 꺼내 바닥에 던졌다. 화가 났다. 이 미련한 절약 정신에 화가 났고 그걸 말리지 못한 나 자신에게 화가 났다. 아버지의 이 지독한 궁상맞은 흔적들을 모두 마당으로 끌고 나가 불태워버리고 싶었다. 옷장을 거의 다 비웠을 때였다. 옷장 바닥 깊숙한 곳,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는 무언가가 보였다. 낡은 담요로 덮여 있는 네모난 물체였다. 담요를 걷어내자 짙은 고동색의 나무 괴짝이 모습을 드러냈다. 요즘은 구하기도 힘든 옛날 시골집 안방에나 있을 법한 투박하고 무거운 괴짝이었다. 앞에는 주먹만한 자물쇠가 굳게 채워져 있었다. 이런 게 집에 있었나? 기억을 더듬어 보니 아주 어릴 적 기억한 조각이 떠올랐다. 내가 저 괴짝 위에 올라가 뛰려 하자 아버지가 기겁하며 달려와 나를 안아내리던 기억. 상우야, 이건 안 된다. 이건 아빠 보물단지다. 손 떼면 큰일 난다. 그때 나는 그 안에 대단한 금은 보화라도 들어있는 줄 알았다. 아니면 아버지가 숨겨둔 비상금이나 혹시 모를 빈문서가 있을 거라고 막연히 상상했다. 드디어 그 대단한 보물단지 개봉이네요. 나는 빈정거리는 말투로 중얼거리며 자물쇠를 만져보았다. 당연히 잠겨 있었다. 묵직하고 차가운 쇠의 감촉. 열쇠를 찾아야 했다. 아버지의 유품 봉투를 다시 뒤져보았다. 없었다. 서랍장을 뒤지고 베개 밑을 뒤지고 바지 주머니를 다 뒤졌지만 열쇠는 나오지 않았다. 설마. 나는 아버지의 낡은 지갑을 열었다. 가죽이 다 벗겨져 너덜너덜한 지갑. 1,000원짜리 몇 장과 내 명함 한 장이 들어있는 얇은 지갑. 지갑 안쪽 깊숙한 곳, 신분증 뒤편을 손가락으로 더듬었다. 무언가 딱딱한 것이 만져졌다. 테이프로 꼼꼼하게 붙여놓은 작은 열쇠 하나가 있었다.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는지 열쇠는 손때가 타서 반들반들하게 달아 있었다.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다. 이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까?
아버지가 평생 가족들에게도 숨기고 지켜온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혹시 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다발? 아니면 남에게 말 못할 비밀? 어느 쪽이든 상관없었다. 이 괴짝을 열어야 아버지의 진짜 얼굴을 볼 수 있을 것 같았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구멍에 꽂았다. 손에 땀이 차서 열쇠가 미끄러웠다. 철컥 마이너스. 녹슨 자물쇠가 둔탁하고 무거운 소리를 내며 열렸다. 마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소리 같았다. 나는 마른 침을 꼴깍 삼키고 괴짝의 뚜껑을 천천히 들어 올렸다. 오래된 나무 냄새와 함께 묵은 먼지 냄새가 확 풍겨왔다. 괴짝 안을 들여다본 나는 순간 멍해졌다. 그리고 이내 헛웃음을 터뜨렸다. 이게 뭐야? 진짜 노망나셨나? 기대했던 돈다발은 없었다. 금괴도 땅문서도 없었다. 그 안에는 정말 쓰레기들만 가득 차 있었다. 누렇게 변한 종이 뭉치, 낡은 사진첩, 부서진 장난감 조각들. 아버지는 이 잡동사니를 보물이라며 꽁꽁 싸매고 있었던 것인가. 나는 실망감과 허탈함에 내용물을 하나씩 꺼내 바닥에 던졌다. 그런데 바닥에 떨어진 물건들을 자세히 보니 무언가 이상했다. 그것들은 그냥 쓰레기가 아니었다. 가장 위에 있던 것은 코팅된 종이 한 장이었다. 받아쓰기 100점 마이너스 1학년 3반 이상호. 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받아온 100점짜리 시험지였다. 그날 아버지가 나를 무등 태우고 시장통을 돌며 우리 아들 천재다 라고 소리쳤던 기억이 어렴풋이 났다. 그 시험지가 조금도 구겨지지 않은 채 정성스럽게 코팅되어 보관되어 있었다. 30년 전의 종이가 어제 받은 것처럼 빳빳했다. 그 다음은 찌그러진 로봇 장난감 팔 하나. 내가 5살 때 가지고 놀다가 팔을 부러뜨려서 세상이 떠나가라 엉엉 울었던 그 장난감이었다. 아버지는 이걸 본드로 붙여보려다 실패하고 쩔쩔매며 내 눈물을 닦아주었었다. 아빠가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새 거 사줄게. 미안하다 상우야. 그 부러진 플라스틱 조각을 왜 아직도 가지고 있단 말인가. 이게 아버지에겐 버릴 수 없는 아픔이었을까? 그리고 낡은 사진첩. 펼쳐보니 온통 내 사진뿐이었다. 아기 때 기저귀 찬 모습, 유치원 재롱잔치, 초등학교 입학식, 중학교 졸업식, 대학 입학식. 나의 성장 과정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었다. 사진마다 밑에 아버지가 삐뚤빼뚤한 글씨로 메모를 적어 놓았다. 우리 상우 처음 학교 간 날. 가방이 커서 넘어질까 걱정했다. 우리 상우 중학교 들어간 날. 교복이 참 잘 어울린다. 밥 많이 먹어라. 우리 상우 군대 가는 날. 훈련소 앞에서 우는 거 보고 나도 울었다. 나는 사진첩을 넘기던 손을 멈췄다. 사진 속의 아버지는 항상 같은 옷을 입고 있었다. 10년 전 사진에도 20년 전 사진에도 아버지는 늘 그 낡은 점퍼, 그 허름한 바지 차림이었다. 나는 매년 새 옷을 입고 키가 컸는데 아버지는 낡은 옷 속에서 점점 작아지고 늙어가고 있었다. 그 잔인한 세월의 흐름을 사진첩을 보고서야 깨달았다. 바보같이 이게 뭐라고 이걸 보물단지라고. 목이 메어왔다.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아버지는 이 괴짝 안에 돈을 숨긴 게 아니었다. 나와의 추억을, 나를 사랑했던 그 모든 순간들을 숨겨놓고 있었다.
세상 사람들은 쓰레기라 부를지 몰라도 아버지에게는 억만금과도 바꿀 수 없는 당신의 인생 그 자체였던 것이다. 나는 괴짝 바닥에 깔린 두툼한 검은 비닐팩을 집어들었다. 묵직했다. 손에 닿는 감촉이 서늘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비닐을 뜯어보았다. 그곳에는 노란 고무줄로 단단히 묶인 수십 개의 통장이 들어 있었다. 통장? 역시 돈을 모아둔 건가? 나는 떨리는 손으로 가장 위에 있는 통장을 펼쳤다. 국민은행 마이너스 예금주 이상호. 내 이름이었다. 아버지 이름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된 도장이 찍힌 통장들이었다. 통장을 하나씩 펼쳐보았다. 첫 페이지 날짜는 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해였다. 입금 내역이 깨알같이 찍혀 있었다. 금액은 크지 않았다. 불규칙적이었다. 10,000원, 5,000원, 30,000원, 가끔 운 좋은 날은 50,000원. 하지만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단 한 달도,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입금이 되어 있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버지는 은행으로 달려가 돈을 넣었던 것이다. 입금자명 대신 적힌 메모들이 내 눈을 사로잡았다. 은행 창구 직원에게 부탁해서 일일이 남긴 메모들이었다. 폐지 판 돈, 공병 판 돈, 점심 안 먹은 돈, 보일러 안 튼 돈, 버스 안 타고 걸어간 돈, 담배 끊은 돈.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글자 하나하나가 송곳이 되어 내 가슴을 후벼 팠다. 아버지가 왜 그렇게 궁상맞게 살았는지, 왜 쓰레기를 줍고 유통기한 지난 음식을 먹고 한겨울에 냉방에서 잤는지, 그 모든 이유가 이 통장 안에, 이 처절한 기록들 속에 있었다. 상우 대학 등록금, 상우 장가갈 때 보탤 돈, 상우 집 살 때 줄 돈, 우리 손주 과자값. 아버지는 자신의 삶을, 자신의 존엄을 갉아먹어 나를 키우고 있었다. 나는 아버지가 돈을 안 쓴다고 지독한 짠돌이라고 원망만 했는데 그 돈은 아버지가 안 쓴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차마 못 쓴 것이었다. 자신을 위해서는 10원짜리 자판기 커피 하나도 아까워했으면서 통장에는 매달 악착같이 돈을 넣고 있었다. 마지막 통장의 마지막 페이지를 보았다. 잔액은 총 3억 8천만 원. 평생 일용직 노동과 폐지 줍기로 모았다고는 도저히 믿기 힘든 큰 돈이었다. 이 돈을 모으기 위해 아버지는 얼마나 많은 끼니를 굶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무시를 견뎌냈을까? 얼마나 많은 추위를 맨몸으로 막아냈을까? 미친 사람, 진짜 미친 사람이야. 나는 통장을 가슴에 품고 오열했다. 눈물이 통장 위로 뚝뚝 떨어져 숫자를 번지게 했다. 3억? 서울 하늘 아래 번듯한 아파트 전세 하나 얻기 힘든 돈일지 모르지만 이 돈은 아버지의 피였고 살이었고 뼈였다. 아버지의 생명 그 자체였다. 그때 통장 뭉치 사이에서 얇은 하얀 봉투 하나가 툭 떨어졌다. 대학병원 로고가 찍힌 진단서였다. 날짜는 3년 전. 진단명 위암 3기. 소견 즉시 수술 및 항암 치료 요망. 3년 전 아버지가 암이었다고? 나는 전혀 몰랐다. 꿈에도 몰랐다. 아버지는 한 번도 아프다는 내색을 하지 않았다. 가끔 속이 쓰리다며 약국에서 파는 소화제나 사 먹었을 뿐이다. 내가 병원 좀 가보세요라고 하면 돈 아깝게 병원은 무슨 체한 거다라며 화를 냈었다. 진단서 뒤에는 병원비 영수증이 붙어 있었다.
수술비가 아니었다. 진료비 8,500원. 그게 전부였다. 아버지는 수술을 받지 않았다. 항암 치료도 포기했다. 왜? 돈 때문에? 통장에 3억이나 있으면서 당장 꺼냈으면 살 수도 있었으면서 나는 머리를 둔기로 얻어맞은 것 같았다. 눈앞이 하얘졌다. 아버지는 자신의 목숨보다 이 통장의 잔고가 줄어드는 것을 더 무서워했던 것이다. 이 돈은 우리 상우 줘야 하는데, 우리 아들 집 사줘야 하는데, 내가 수술비로 몇 천만 원을 쓰면 우리 아들 집은 누가 사주나. 그 미련하고 바보 같은 생각으로 아버지는 암세포를 키우며 위가 타들어가는 고통을 진통제 하나 없이 생으로 견뎌냈다. 그 차가운 방구석에서 썩은 귤을 씹어 삼키며 홀로 죽음을 기다렸던 것이다. 오로지 나를 위해서. 아, 아빠. 비명이 터져 나왔다. 나는 바닥을 치며 통곡했다. 이건 사랑이 아니었다. 이건 희생이 아니었다. 이건 자식을 향한 지독하고 무서운 집착이자 숭고한 광기였다. 통장을 가슴에 품고 한참을 울던 나는 퉁퉁 부은 눈으로 미친 듯이 안방을 둘러보았다. 아버지의 고통이 서린 이 방구석 구석을 내 눈에 새겨야만 했다. 벽에 붙은 낡은 보일러 조절기가 눈에 들어왔다. 전원 코드가 아예 뽑혀 있었다. 단순히 뽑혀 있는 게 아니었다. 콘센트 구멍 위에는 청테이프가 X자로 단단히 붙어 있었다. 혹시라도 자신이 추위에 못 이겨 무의식 중에 코드를 꽂을까봐, 약해진 마음이 돈을 쓰게 만들까봐 아버지는 스스로를 결박하듯 구멍을 막아버린 것이다. 영하의 날씨에 암 투병을 하는 노인이 스스로 난방을 차단했다. 장판을 들춰보았다. 습기가 차서 곰팡이가 슬어 있었고 시멘트 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는 얼음장 같았다. 손바닥을 대보니 1분도 버티기 힘들 정도로 차가웠다. 이 차가운 바닥에서 위가 찢어지는 듯한 암 통증을 참아가며 아버지는 밤새 새우잠을 잤을 것이다. 신음소리 한 번 제대로 내지 못하고 방 구석 낡은 신문지 위에는 귤이 몇 개 뒹굴고 있었다. 시장 바닥에서 주워온 듯한 껍질이 쭈글쭈글하고 거뭇거뭇한 귤이었다. 그마저도 하얗게 곰팡이가 피어 있었다. 성한 부분만 칼로 도려내어 먹은 귤 껍질들이 옆에 수북했다. 아빠 제발 왜 이렇게 미련하게 살았어? 왜? 나는 썩은 귤을 집어 벽에 던지며 소리쳤다. 벽에 부딪힌 귤이 터지며 시큼하고 썩은 냄새가 진동했다. 하지만 아무리 소리쳐도 돈 아깝게 왜 던지냐고 타박할 아버지는 없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 내게 전화를 걸었던 날이 떠올랐다. 그날따라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상우야 바쁘냐? 밥은 먹었고? 나는 회사 일이 바빠서 짜증을 냈었다. 아, 바빠요. 왜요? 돈 필요해요? 나중에 해요. 그리고 매정하게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게 마지막이었다. 아버지는 그때 너무 아파서 죽을 것 같아서 무서워서 아들 목소리라도 듣고 싶었던 게 아니었을까?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너무 아프다고 말하고 싶었던 게 아니었을까? 하지만 나는 그 마지막 구조 요청마저 귀찮다며 짓밟아 버렸다. 죽어 마땅한 놈은 나야 아버지가 아니라 내가 죽었어야 해. 나는 바닥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손등이 까지고 피가 났지만 아픔도 느껴지지 않았다.
아버지의 고통에 비하면 이건 간지러운 수준이었다. 차가운 방바닥의 냉기가 내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아버지가 평생 견뎠을 그 지독한 고독과 뼛속 시린 추위가 나를 감쌌다. 통장과 진단서 사이에서 꼬깃꼬깃 접힌 종이 한 장을 더 발견했다. 달력 뒷면을 찢어서 쓴 편지였다. 볼펜똥이 묻어있는 초등학생보다 못한 삐뚤빼뚤한 글씨체. 아버지는 국졸이었다. 평생 막노동을 하며 글 쓸 일이 별로 없었던 아버지의 필체였다. 사랑하는 내 아들 상우 보아라. 첫 문장을 읽자마자 눈물샘이 다시 터져버렸다. 사랑하는. 평생 뚝뚝하고 무서웠던 아버지 입에서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말이었다. 상우야, 애비가 먼저 가서 미안하다. 많이 아팠는데 병원 가면 돈 든다고 해서 참았다. 어차피 늙으면 죽는 건데 그 돈 아껴서 너 주는 게 낫다 싶었다. 너 집 살 때 보태주려고 모은 돈이다. 까먹지 말고 꼭 찾아 써라. 아, 아버지. 이 미련한 사람아. 너 어릴 때 나이키 운동화 못 사줘서 미안했다. 그때 내가 주워온 거라고 화내면서 울 때 애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능력 없는 애비 만나서 우리 상우 기 한번 못 펴고 살게 해서 미안하다. 친구들 앞에서 창피하게 해서 미안하다. 아버지는 25년 전 그날을, 그 철없던 아들의 모진 말들을 가슴에 대못처럼 박아두고 평생을 죄인처럼 살았다. 이 통장에 있는 돈, 깨끗한 돈이다. 남의 것 훔친 적 없고 나쁜 짓 해서 번 돈 아니다. 내 피 같은 돈이니 너는 부끄러워 말고 써라. 좋은 집 사고 맛있는 거 사 먹고 따뜻하게 살아라. 애비는 평생 추웠지만 너는 따뜻하게 살아야 한다. 편지 곳곳에 동그랗게 번진 얼룩들이 있었다. 아버지가 이 편지를 쓰면서 흘렸을 눈물 자국이었다. 상우야, 애비는 널 한 번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다. 표현이 서툴러서 못 배워서 그랬다.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나면 그때는 부자 아빠 되어서 우리 상우 운동화도 사주고 짜장면도 많이 사줄게. 그때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라. 사랑한다, 내 새끼. 으아앙 마이너스. 나는 편지를 가슴에 껴안고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목구멍에서 피가 넘어올 것처럼 처절한 울음이 터져나왔다. 방바닥을 구르며 통곡했다. 아빠, 아빠,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어. 내가 아버지한테 했던 그 모든 말들이 비수가 되어 내 심장을 난도질했다. 거지 같다고, 냄새난다고, 제발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했던 그 말들. 아버지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묵묵히 폐지를 주었다. 내 등록금을 위해, 내 집을 위해, 자신의 존엄까지 쓰레기통에 버리면서 나는 아버지의 낡은 내복을 얼굴에 파묻었다. 아버지 냄새가 났다. 그토록 싫어했던 퀴퀴한 냄새가 지금은 너무나 그리워서 미칠 것 같았다. 이 냄새가 사라지면 아버지의 흔적도 영영 사라질 것 같아서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아버지의 채취를 내 폐부 깊숙이 저장했다. 그날 밤 나는 집에 가지 않고 아버지의 방에서 잤다. 청테이프를 뜯어내고 보일러 코드를 꽂았다. 온도를 최고로 올렸다. 오랫동안 멈춰있던 보일러가 우웅 마이너스하고 힘겹게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마치 아버지의 심장이 다시 뛰는 소리 같았다. 바닥이 서서히 뜨거워졌다. 절절 끓을 정도로 뜨거워졌다.
아빠 느껴져요? 따뜻하죠? 이제 돈 걱정 말고 따뜻하게 지져요. 나는 허공에 대고 말했다. 아버지가 내 옆에 누워 등을 지지고 있는 것만 같았다. 따뜻한 방바닥에 누워 있으니 아버지가 그동안 얼마나 추웠을지 뼈저리게 느껴졌다. 이 따뜻함을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죄스러워 밤새 뒤척였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퉁퉁 부은 눈으로 아내와 함께 다시 납골당을 찾았다. 이번에는 빈손이 아니었다. 나는 쇼핑백 한가득 선물을 챙겨왔다. 백화점에 가서 산 최신형 나이키 운동화 한 켤레. 제일 비싸고 쿠션 좋은 것으로 샀다. 그리고 최고급 보온 내복 한 벌. 현금 100만 원이 든 봉투.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좋아했지만 비싸서 침만 삼키셨던 소고기 육포 대용량 한 봉지. 아버님, 죄송해요. 며느리가 돼서 살갑게 못 챙겨드려서 죄송해요. 아내가 울먹이며 유골함 앞에 절을 했다. 나는 유골함 유리에 새 운동화를 대보았다. 아빠, 이거 신어. 남이 신던 거 말고 새 거야. 이제 발 시리지 않게, 발 아프지 않게 이거 신고 좋은 곳 많이 놀러 다녀. 그리고 돈도 펑펑 써. 내가 번 돈이니까 아까워 말고 다 써. 술도 사 먹고, 친구도 사귀고, 맛있는 것도 사 먹어. 유골함 사진 속 아버지는 여전히 무뚝뚝한 표정이었지만 내 눈에는 그 입가에 살짝 미소가 번지는 것처럼 보였다. 마치 이 녀석, 돈 아깝게 뭘 이런 걸 비싼 걸 샀냐라고 타박하면서도 속으로는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던 그 옛날의 아버지처럼. 나는 주머니에서 아버지의 유품인 5,000원짜리 전자시계를 꺼냈다. 때가 꼬질꼬질한 그 시계를 내 왼쪽 손목에 찼다. 수백만 원짜리 명품 시계보다 더 빛나고 더 무거운 시계였다. 이 시계가 멈출 때까지 나는 아버지를 기억할 것이다. 아버지의 시간은 멈췄지만 내 시간 속에서 아버지는 영원히 살아갈 것이다. 계절이 바뀌어 봄이 왔다. 아버지의 낡은 집은 재개발로 인해 철거되었다. 포크레인이 집을 부수는 날 나는 그 현장에 나가 있었다. 아버지가 평생을 지켰던 그 외로운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보았다. 무너진 벽돌 사이로 아버지의 땀 냄새가, 한숨 소리가 배어 나오는 것 같았다. 하지만 슬프지 않았다. 아버지는 이제 저 춥고 낡은 집이 아니라 내 마음속 가장 따뜻한 방에 계시니까. 나는 아버지의 유산으로 동네 어귀에 작은 상가 건물을 하나 샀다. 건물 이름은 아버지의 성을 따서 이신혜라고 지었다. 그리고 1층에는 무료 급식소를 열었다. 배고프고 추운 독거노인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하는 곳이다. 아버지가 굶어가며 모은 돈, 이제는 세상에 따뜻하게 돌려주고 싶었다. 그게 아버지의 뜻일 거라고 생각했다. 아버지가 못 드신 밥, 다른 분들이라도 배불리 드시게 하고 싶었다. 오늘도 급식소에는 많은 어르신이 찾아온다. 낡은 옷을 입고 굽은 허리로 밥을 드시는 어르신들을 볼 때마다 나는 아버지를 본다. 맛있게 드세요. 더 드셔도 됩니다. 밥은 무한 리필입니다. 국을 퍼드리는 내 손길에 정성을 담는다. 어르신들이 잘 먹었다며 웃으실 때마다 아버지도 어디선가 웃고 계실 것 같다. 일을 마치고 가게 문을 닫으며 밤하늘을 올려다본다. 도시의 불빛 때문에 별은 잘 보이지 않지만 저 어딘가에서 아버지가 나를 내려다보고 계실 것만 같다. 아직도 보일러 끄라고
전기세 아깝다고 잔소리를 하고 계실까? 아버지, 여기는 이제 완연한 봄이에요. 벚꽃도 피고 바람도 따뜻해요. 거기는 어때요? 춥지 않죠? 배고프지 않죠? 그곳에서는 제발 궁상 떨지 말고 폼 나게 사세요. 나중에 제가 갈 때까지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기다리세요. 그때 만나면 제가 아무 말 없이 등 내어드릴게요. 업어드릴게요. 사랑합니다, 아버지. 정말 사무치게 보고 싶습니다.